그 화면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거의 조금 더 가도 돼요. 아, 여기서부터? 네. 아, 그럼 여기는 어디까지 보여? 저기 저 끝까지 보여요. 아, 끝까지 거의 다 네. 보여? 혹시 이 글자가 좀 잘 보이나? 그냥 그럭저럭 보이는. 역사로 보는데 이 앞에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보이구나. 괜찮나? 이쪽도 꺼도 괜찮을 것 아, 같아요. 이쪽은 괜찮나? 이게 아니고? 네. 혹시 여기 있으면 이거 안 보이지 않아?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얘들아, 어제 수업했던 거는 선생님이 올려놨거든. 근데 내가 그거 보고 꼭 복습을 하고 오늘 청산들고 부분해서 수업을 좀 할게. 자, 350쪽입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보면서 오늘 뒷부분하고 청산 들고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청산 들고 복습한 사람, 나 복습했다. 4반은 진짜 모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복습했냐고 손들면은 4반이 제일 많고, 우리 반 애들은 내가 담임이고 하니까 그냥 복습을 했다고 눈치 봐서 손드는 것 같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로리 라따, 청산의 사로리 라따인데. 라따인데. 자, 여기서 사면보로 끊어진다고 했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끊어진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로리 라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사면보고 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3, 3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렴구 부분이 어디에 있다? 얄리얄리 얄라숑 얄야리 얄라 이거죠. 자, 이 후렴구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들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끝날 때 대부분 다 무슨 소리로 끝나게 된다? 모음이나 리을, 이응, 울림 소리죠. 울림 소리로 끝나면 무슨 효과가 있다? 밝고 경쾌하고 리듬감을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한 연이 끝날 때마다 이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연이 시작이 되지. 무슨 효과가 있다? 연을 구분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들이 특정 구간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용의 통일성이라던가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들도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그렇고 A, B, A 구조죠.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운율감을 주는 요소들이다. 삼음복 그리고 AA, BA 구조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많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까? 민요에서도 많이 드러나. 그래서 이런 게 쓰이면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민요적 율격 이꼴 뭐랑 똑같다? 전통적 율격이랑 똑같다. 자, 이게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간 거였고, 자, 이 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첫 번째 이 화자는 뭘 의미하기도 하고 이별한 연인. 자, 또 뭘 의미하기도 한다? 유랑농민. 그렇지, 유랑농민. 마지막으로 좌절한 지식인. 자, 화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시어도 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자, 사러리라따, 청산에 사러리라따. 청산에 살고 싶은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청산은 어떤 공간일까? 청산 이상향 그리고 또 자연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했죠. 머리랑 다리는 소박한 음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연의 전체적인 내용이 청산에 살고 싶은 소망, 의지 이런 걸 드러내고 2연에서 보면 여기 울어라 해석을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명령의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로 해석한다? 감탄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울고 있구나, 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새는 새가 우는 게 그냥 우는 건데 화자의 눈에는 마치 슬퍼서 우는 걸로 들리는 거잖아. 근데 새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새는 무슨 대상이 돼?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전체적인 비애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잉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시어가 어느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물 아래. 물 아래가 의미하는 바는 속세죠. 자, 어디와 반대되는 공간? 청산과 반대되는 공간. 과거에 화자가 살았던 공간이 물 아래입니다. 자, 물 아래 이 속세에 대한 뭐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미련을 보여주는 연이라고 했죠. 자, 가던새를 한번 해석하면 이 가던새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 하나는 날아가던 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갈던 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갈던 밭으로 해석할 때는 화자가 누구였을 때 보통 해석한다? 유랑농민이었을 때. 여튼 자기가 거기서 속세에서 뭔가 살았던 공간을 회상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잉묻은 장글라는 지금 화자의 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유랑농민인 경우에는 잉묻은 장글란이 뭐가 된다? 이끼 묻은 쟁기. 자, 그리고 여기 이별한 연인이었을 때는 뭐로 해석된다? 이끼 묻은 은장도. 자, 그리고 좌절한 지식인이었을 때는 오래된 병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녹슨 날이 무딘 병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1인공 절인공하여 나즈란 지네와 손대어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한 또 어찌 호리라.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어떻게 지내왔는데 오는 이도 가는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해야 하나라는 건데 낮과 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보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들다? 밤이 더 견디기 힘든 거야. 밤에 뭐 하기 때문에? 오는 이도 가는 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두 글자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독, 외로움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부분을 봤습니다. 자, 전반부 부분은 전체적으로 화자가 청산에 가고 싶어 하고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뭐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후반부 부분에도 새로운 이상적 공간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후반부의 시작이거든.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이 두 군데가 등장하는데 전반부는 청산이고 후반부는 여기야. 발알인데 바다입니다. 바다를 이상적 공간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면 얘들아 순서가 얘가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얘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 두 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부터 해석하고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랑 거의 구조가 똑같아. 1연이랑 살월이 났다. 발알에 살월이 났다. 자, 여기 중요한 시어가 발알이죠. 바다입니다. 바다. 자, 앞에 청산과 똑같이 뭘 의미하고 자연을 의미하고 이상향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상적 공간.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 청산이랑 똑같은 공간입니다. 자, 바다에 살고 싶구나. 자, 그래서 이 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다에 살고 싶은 소망. 또는 바다에 살고 싶은 의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남아사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자, 여기 남아사기 구조개는 뭐냐면 우리 1연에 청산에서 먹는 열매가 있었지. 머리랑 다래였거든.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그냥 그런 어패류 같은 건데 그냥 여기서도 소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위에 거랑 똑같아. 자, 남아사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고 싶구나 또는 살아야겠다. 1연이랑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거의 다 똑같죠. AA, BA 구조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위로 바로 가보면 자, 어디다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로다. 자, 여기서부터 해석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디로 던지려고 하던 돌인가 이런 뜻입니다. 돌멩이야, 돌멩이. 어디로 던지려고 하던 돌멩이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하던 돌멩이인가, 이렇게 해석.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돌인데, 자, 이 돌이 의미하는 거는 화자의 운명을 뜻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화자가 여튼 이 돌을 맞았다, 운명을 맞았다고 하는데 뭔가 그 자신의 운명을 돌멩이로 표현한 것도 그렇고 그거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뒤에 맞아서 운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운명이 화자에게 되게 럭키와 같은 운명이었냐 아니면 되게 슬프고 힘든 운명이었을 것 같아. 슬프고 힘든 운명이야. 그냥 화자에게 있어서는 되게 좀 힘든 시련의 운명 같은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던지려고 하던 돌이었는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이었는가. 그래서 여튼 내가 그 돌을 맞아서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운명에 대한 체념. 화자가 돌 맞아서 우는 거야. 근데 그 돌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부분 한번 보면 미리도 괴리도라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비본형이 미다고 비본형이 괴다거든. 자, 미다는 미워하다. 괴다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 그렇지, 사랑하다. 약번에도 했었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리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야. 사람. 그러면 위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미워할 사람 이런 뜻이고, 괴리는 사랑할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그 돌을 맞아서 울고 있다. 자신의 운명 앞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미워할 만한 사람도 없고 사랑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돌 맞으면서 운명을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 내용, 운명에 대한 체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운명에 대한 체념이 왜 들어가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물 아래 있다가 어디를 가기를 소망하는 거야? 바다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년이 운명에 대한 체념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물 아래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나는 거야. 이 물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얘를 먼저 해석하고 얘를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들도 똑같죠? 시험 치고 나면 어떤 생각 들어? 에이씨, 이놈의 대한민국, 이놈의 학교 내가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에 가고 싶고 청산에 가고 싶고 이 힘든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체념하죠. 어쩌겠어, 다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면서 이 운명에 체념하는 겁니다. 그럼 운명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1, 고2, 고3 생활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운명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바로 공부하러 가겠어? 그럴 기분이 안 들죠? 어디가? 뭐 놀이방을 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이 사람도 그렇게 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다가 들어오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오라. 사슴이 짐대에 올라 세금을 혀건을 들어오라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거의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일단 가다가 들어오라는 들었다, 듣노라 이런 뜻이야. 뭔가 음악 소리 같은 걸 듣는 거야. 여기서 애정지가 나오는데 이 애정지는 진짜 현재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데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딴 부엌일 것이다. 이 청산별곡이 너무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학자들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화자도 처음에는 유랑용민으로 그냥 해석을 했었거든. 근데 학자들이 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헤어진 연인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잘한 지식인도 된다, 이렇게 쟁쟁한 학자들이 막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감당해야 되는 몫은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로 통일되면 좋은데, 그치?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별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게 없잖아. 화자가 너무 명확하고 뭐 질산배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 하자를 중심으로 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또 다양한 해석이 많거든. 그래서 국어 교육이나 국어 국문과로 오게 되면 다 공부하고 됩니다. 관심 있으면 오세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할만해. 그거 하다 보면. 근데 나는 고전문학을 제일 싫어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파트는 그 파트를 좋아했네. 극으로 논문도 썼던 것 같다. 희곡 이런 파트를 좋아했던 것 같고 고전문학은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문법 싫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분명히 만약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수업을 하셨는데 시험 범위가 저기 개론서 그냥 그 한 권이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 울면서 공부하고 막 그때. 그래서 성적 받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가는데 지금 요즘은 진짜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만 해도 이의 신청 기간이 있기는 한데 되게 그게 좀 형식적인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러 갔는데 교수님이 여기 이렇게 발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야. 거기서 얘기해서 여기서 멀리서 제가 이 과목이 왜 빗불이 나왔을까요? 멀리서 물어보고 저 멀리서 대답을 해주시고 뭐 그래서 요즘은 전혀 뭐 그런 교수님도 없지만 네, 한번 계속 보면 이 애정지가 딱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는데 그냥 외딴 부엌이라고 보통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외딴 부엌에 가다가 뭔가를 들었어. 뭘 들었냐면 요거를 들었어. 사슴이 침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짐대는 장대라고 생각하면 돼. 장대가 뭘까 얘들아? 긴 이 막대기 여기 오르는 거야. 보통 이런 장대 같은 걸 가지고 예전에 개천예술제 하면 서커스단이 왔었거든. 그럼 이 장대 같은 데 올라가지고 묘기 부리고 이런 게 많았거든. 접시 같은 거 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그 장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높은. 해금은 악기인데 첼로 서양의 첼로랑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야. 음악을 잘 모르긴 한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간 되고 여기에 막 현이 있어가지고 현악기거든. 이렇게 활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그걸 해금이라고. 자 근데 뭐만 한번 봐봐.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켠데 누가? 사슴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뭐로 해석하냐면 정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지고 해금을 켜는 것 이렇게 하나 해석하기로 해요. 진짜 그 문맥적 의미 그냥 그대로.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얘들아 실제로 사람도 아니고 사슴이 올라가지고 해금을 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게 가능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 자 요렇게 하나 해석할 수 있고 자 또 하나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그 광대가 어릿광대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두 번째를 해석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그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얼마든지 그 위에 올라서 그 해금을 켤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공연을 보면서 시름을 잊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해석되는 게 아니고 어떤 화자든 1번으로 해석 가능하고 2번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자, 필기 다 하면 설명을 좀 할게.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다에 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 연에서 결국 운명을 받아들였죠. 그 자신의 돌을 맞아서 슬퍼서 운다. 이게 운명을 받아들인 거거든. 결국 바다에 가는 게 불가능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상향이. 그 좌절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건데 이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에 매진할 수 없잖아, 그지? 이 무겁고 힘든 마음을 잊으려고 내가 한 게 가다가 이걸 본 거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야, 현실에서. 뭔가 이런 기적과 같은 판타지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있는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좀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잠시 걱정을 덜어내는 것처럼 그냥 이런 공연을 보면서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조금 풀고자 하는 거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가 이제 현실을 그냥 그 이상에 대한 게 좌절되는 상태야. 좌절된 상태에서 본인의 스트레스와 현실적 어려움을 그냥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도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띠 할이 있고. 자, 이 부분은 여기 얘가 독이거든. 독. 장독대 알죠? 장독대. 이렇게 뭐 요즘에 거의 집에 없지만 간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담는 장독대. 그 장독대가 보면 장독대가 되게 슬림하지 않잖아.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 있어. 이게 배부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배부른 독. 지나가다가 배부른 독을 봤는데 그 배부른 독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얘기가 있어요. 설진 강수라고 하는데 이 설진 강수가 뭐냐면 덜 익은 술입니다. 이게 되게 독하거든. 독주야. 독이 들어있는 술이 아니고 되게 독한 술. 예전에는 술을 다 집에서 이렇게 담궈서 먹었잖아, 그지? 그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화자가 현실을 막 잊고자 이것저것 했거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도망하거나, 아니면 뭐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데 결국 해소를 못했어. 그럼 어른들이 찾는 최종적인 종착이 보통 뭡니까? 술이죠. 술 마시면서 어떻게 현실을 잊고자 하는 거지. 한 번씩 보면 아버지가 되게 회사나 바깥 일에서 되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술 같은 거 드시면서 귀가하시고 이럴 때가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부모님 안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선생님 아버지는 촬영하고 있는데 아빠 미안, 굉장히 많이 그러셨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가 술을 마시는 건데 있잖아, 그지? 술이 너무 취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술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컨트롤 못하는 순간, 원래 사람이 술을 컨트롤해야 되잖아, 그지? 아, 이 이상 마시면 너무 취할 것 같다, 나 안 마시겠다, 이거는 내가 술을 마시는 상태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계속 부어라를 마시고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막 시비 걸고 노상방뇨하고 막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건 어떤 상태냐면 술이 나를 마신 상태. 지금 화자는 어디까지 갔냐면 술이 나를 마신 상태까지 간 거야. 왜냐면 독주를 마셨으니까. 독주는 왜 마셨겠어, 얘들아? 삶을 피하고 싶어. 이 시름 근심을 너무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술을 찾는 거야, 결국에는. 오늘날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 이 고려가요에서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애환이랑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지. 해소법도 다르지 않는 거죠. 공연 보면서 해소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드라마 보면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영화 가서 보면서 이러면서 나름 해소하잖아. 그러고도 해소가 안 되면 보통 어른들이 술 같은 걸 찾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도롱꽃 누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얘들아 꽃이고, 이 누룩이는 누룩입니다. 누룩이 이런 뜻이고, 매와는 매워 이런 뜻.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 무슨 말을 넣으면 좀 더 해석이 낫냐면 술이 나를 잡사와니 이런 말을 넣으면 좀 더 해석이 낫습니다.
조롱꽃 누룩은 어떤 거냐면 조롱꽃은 꽃인데 실제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저기 배부른 독에 있는 덜 익은 술을 이렇게 딱 뗐을 거 아니야, 그지? 떴는데 거기 위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요즘은 술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제되어 있지만 그때는 집에서 술을 담그니까 술이 되게 깨끗하고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이물질도 많이 떠 있거든. 근데 술을 빚는데 누룩 같은 게 있는데 이 누룩 모양이 이렇게 꽃 모양이었나 봐. 그래서 조롱꽃 누룩 이렇게 하는 거야. 조롱꽃 모양의 누룩 이런 뜻입니다. 누룩이 막 이렇게 술에 있는데 그게 마치 꽃 모양이었나 보지? 이렇게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이 맵대. 왜 맵겠어? 술이 독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누룩이 독해서 이 말은 다시 술을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술이 독해서 이런 뜻이야. 술이 독해서 술이 나를 잡숫고 있다. 원래는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술이 나를 먹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볼까? 자, 술이 나를 먹는다는 게 뭐와 뭐가 지금 반대된 표현입니까? 얘와 얘가 원래는 반대돼서 표현돼야 되죠. 내가 술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잖아. 주체와 객체가 반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주객전도적 표현이다. 자, 이런 주객전도적 표현을 쓴 이유는 뭐겠어?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하면 내가 술을 컨트롤한다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하면 술이 나를 조정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는 걸 벗어난 상태지. 그래서 술에 굉장히 취한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술에 취해서 뭐 하고 싶겠어? 현실을 잊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현실 도피를 잠시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이랑 거의 비슷하지, 그지? 자, 술이 나를 잡수니 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술 마시면서 이 현실을 잊어야지. 내가 여기서 뭐 또 어떻게 하겠니? 라는 뜻으로 이 부분에서는 체념적 태도가 보인다. 뭐 현실을 이겨내겠다. 이 힘든 현실을 내가 뭐 극복해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술 마시면서 아휴 어쩌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아휴 잊자. 오늘 하루도 참아내자.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체념적 태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상향인 바다와 청산을 동경했죠. 하지만 바다와 청산으로 갔다 못 갔다? 못 간 거야. 좌절이죠. 그래서 주제가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또는 체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문단의 주제예요? 아니 전체. 자, 그러면 한번 오늘 했던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청산도 배우고 하다가 좀 어때? 와닿아? 아직은 어른 되면 선생님은 좀 진짜 그렇게 와닿을 때가 많은 것 같아. 자, 이 부분 한번 보면 자, 어디다 여기서 볼게요. 살얼이랐다, 바다를 사더리랐다. 자, 바다에 살고 싶다. 또 다른 이상향인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자, 이 돌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한다고? 화자의 운명을 뜻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운명이 나에게 되게 좋고 이런 운명이 아니고 너는 청산과 바다에 갈 수 없고 이 물 아래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명이야. 그 운명이 화자에게는 되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요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체념한 겁니다. 이제 청산과 바다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거야. 자, 그 포기하고 나서 이제 화자가 슬픔을 읽는 방법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외딴 부엌에 가다가 들었어. 뭘 들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서 해금 악기를 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 현실을 뭔가 이겨내고 싶은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현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해금 악기를 켠다와 같이 공연을 보면서 뭔가 시름을 잊고자 하는 거죠. 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자, 가다가 아주 배가 이렇게 뿔뚝한 큰 독인가 봐. 독에 갓 익은 술을, 덜 익은 술을 이렇게 빚어놔 있구나. 이제 이 술을 내가 이렇게 떠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시름에 익는 최종 종착지가 이제 술이 되는 거죠. 떴는데 거기 술이 아주 맑고 깨끗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다? 조롱꽃, 누룩이 막 이렇게 떠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술이 되게 어떻다고? 독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술이 독해가지고 내가 술을 한 잔만 마신 게 아니고 계속 마시는 거야. 어떤 상태가 됐다? 술이 나를 잡수는 상태가 됐다. 내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태도가 드러나는 거다?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산과 바다를 꿈꿨지만 물 아래에 대한 미련도 보이고 물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돌멩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술로 인해서 시름과 그런 힘듦을 잊고자 하는 그런 고려가요죠. 자, 우리가 고려가요 세 작품 배웠지? 가시리, 서경별곡, 그리고 청산별곡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고려가요 나름 재밌지 않나 그래? 자, 나는 이 세 화자 중에서 가시리가 제일 재밌었다. 제일 공감도 많이 된다. 한 사람. 난 서경별곡 화자가 제일 재밌고 난 청산별곡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다. 이상하게 청산별곡이 좀 인기가 많더라. 뭔가 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근데 이 화자의 이별한 연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별한 연인이 보이는지 이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화자가 결국은 이 인과의 이별을 벗어나려고 이상적인 것을 찾지만 결국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화자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임을 잊고자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는데 결국 술을 통해서 그냥 체념하는 거죠.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일 잘 맞아 떨어지는 거는 유랑 농민이 좀 제일 잘 맞아 떨어져. 처음엔 유랑 농민으로 이렇게 쭉 다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저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다 설명을 해도 타당하고 뭐 딱히 이를 걸 만한 부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의 화자를 다 가지고 보통을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통 해석할 때 정석은 유랑 농민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읽어내면 제일 잘 이해가 잘 돼. 근데 뒷부분들은 이렇게 이별한 연인을 했을 때는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좌절한 치식인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덧치기로 같이 이해하는 게 좋고 메인 화자를 유랑 농민이라 생각하고 전체적인 주제랑 흐름을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 아마 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다정한 지식인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판례 이런 거가 다가있다. 이제 본인이 그 정계에 진출해서 한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정권이 터지면서 자기가 지금 정계에서 물러난 그런 좌절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아래를 보는 것도 내가 예전에 내 뜻을 펼쳤던 거예요. 그럼 뭐 그 부분이 정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일했던 공간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절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시도하고 노력하고 뭐 예를 들면 청산에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다시 정계의 복귀를 생각하고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되고 해결되지 못해서 술 마시면서 근심을 잃고 자신의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뒤에 학습활동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선생님이 그때 시험에서 요거 뺀다 막 이런 거 알려줬나 얘들아? 그러면 353쪽 한번 보면 여기 정선알이라는 시험 요거는 시험에서 뺍니다. 그리고 355쪽에 있는 박목월의 산이 날 애워싸고 요거는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쭉 넘겨가면 시조세편 있죠? 네, 시조세편 다 시험 범위고요. 거기 362쪽에 제막매가 시험 범위입니다. 363쪽에 있는 흥무전 요거는 빼세요.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7쪽에 있는 홍세월전도 아마 시간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다 빠집니다. 367쪽에 홍계월전. 근데 이 홍계월전이 되게 좀 재밌어. 그러니까 홍계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 홍계월이라는 사람 딱 들으면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 그래서 이게 여성 영웅소설입니다. 작자 위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여류 작가이지 않을까. 왜냐면 철저하게 여성 중심, 여성 우위로 되어 있는 소설이거든. 자신의 남편인 가장을 되게 무능력하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약간 그런 사람으로 막 깔아뭉개는 그런 인물이에요. 되게 재밌는 소설인데 이거는 영어 소설은 좀 중요해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좀 중요해서 선생님이 2차고사 끝나고 나면 한번 짚어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쭉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 나오는데 마지막 단원이 문법 단원입니다.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해서 고전 문법 단원인데 그 단원 중에서 가로 1, 국어의 어제와 오늘만 들어갈 거고 이 국어와 어제 오늘은 선생님이 거의 다 프린트로 수업을 다 진행을 할 거고 내용을 많이 안 다루려고 해. 그리고 하나 원문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 400페이지 보면 세종어제 국민정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원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 정도 더 넣을 생각인데 그렇게 2개 원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보다 분량이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원문에 시험 범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행평가 내일 주제탐구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하는데 수행평가 이거 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는 2차고사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완성까지는 완성하는 것까지는 해서는 2차고사 전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주제탐구 3차시인데 3차시 자료 찾죠? 오늘부터 PPT 작성도 가능하거든. PPT 만드는 것도 4차시, 5차시까지 PPT 만들고 자료 검색하는 시간을 다 줄 거예요. 이제 한 오늘 것까지 하면 3시간 정도 남았죠. 이 3시간 동안 자료 찾고 PPT 만드는 것까지 충분히 수업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고 그 영상 좀 꺼주세요.